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알아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국민의힘에서 최소 저지선을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현 정치 지형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 국민의힘이 낙관하기 어렵다라는 절박함이 묻어난 발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쇠몽둥이가 돼서 이 국가적인 혼란 사태가 오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회초리가 돼야지 자식들을 엇나가게 하는 몽둥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박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나 우리 자체 조사나 저희가 이 자신할 만한 숫자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야권의 200석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00석은 사실 꿈의 숫자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180석이었잖아요. 네. 다 더불어 그 시민당 다 합쳐서 말이죠. 200석이 되면은 대통령의 이른바 그 거부권, 제2호권이라고 그러죠. 제2호권은 무력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법부가 이제 어느 특정 정당에서 완전히 일당 우위가 되는 그런 선입니다. 이게 200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200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180석을 얘기하는 게 낫었을 것 같아요. 200석을 얘기하니까 이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층을 지지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선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저는 180석을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아무리 이제 말하자면 그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이긴 한데 너무 낮춰 잡은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이건 너무 오히려 그 유권자들을 일단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당 다 말이죠. 지지한 정당, 지지한 유권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한편에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또 골든 크로스를 또 이제 달성했다 이런 말도 또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좀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이게 정교하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200석 저지해달라는 건 정말 국민들에게 아직 정권이 3년이나 남았으니까 좋은 날씨나 3년 남은 이 정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받아들여지는데 또 한편에서 또 골든 크로스를 넘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지만 저희는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임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승패가 내가 투표를 해도 질 것 같기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질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것이 남은 윤석열 정부 3년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지금 예상 의석수를 대체로 110석에서 130석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표를 임해 주셔야 우리가 120석, 130석이라도 얻어서 국회 내에서의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180석은 패스트 트랙이 언제든지 가능한 의석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석 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정당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석수보다는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 세우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였죠. 어제 유세 마치고 나왔던 유튜브에서 나왔던 일하는 척 했네라는 이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은 있어요. 이 부분 얘기할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이 인식의 기준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이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쏟아내는 실언이나 망언이나 비하성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은 거죠. 제가 오늘 논평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메소드 연기를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지만 그래도 민심은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유권자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표를 줘서 국회로 보내려는 그 주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만나는 걸 가지고 일하는 척했네? 라는 말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말 들은 시점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그 해당 지역의 공복으로 일을 시켜야겠느냐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 말이 이건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이 승리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척했네라는 게 정말 내가 뭐 억지로 일하기 싫은데 정말 선거운동 하기 싫은데 했네라고 받아들여지는 않아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말 아니가 달린 문제일 수가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아무튼 이제 이 자체로 보면 다 떼이고 요 일하는 척했네만 보면은 대단히 위선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굳이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광래 대변인 말씀처럼 다른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식의 행태 보여왔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난의 이제 요지거든요. 요지인데 저는 이 단 하나 가지고 너무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 사람 말이라는 게 지나가다가 툭 던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딱 거두절미하고 이 말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다른 것까지 같이 결부시키는 거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여러 뭐 여야 할 거 없이 상대방 이제 흠집 내고 이러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전 이렇게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부분, 아마 박빙 지역이 그만큼 많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최 교수님 아까 우리 국민의힘이 백석도 어려운 거 아니야? 뭐 개헌선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좀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두 가지 전략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것은 박빙 지역에서 지금 박빙 지역이 우리가 55개에서 60개의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이 되는데 이 한 표가 부족해서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우리 당이 어렵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하고 나와서 투표하면 한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여론 흐름만 놓고 보면 일주일간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을 둘러싼 뭐 발언, 부동산, 뭐 도덕적 리스크, 과거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은 못 뽑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또 지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의 읍소 전략은 그래도 더 나와셔서 투표장에 가셔야 우리가 최소한의 의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빙 지역이 그만큼 좀 많다. 박빙 지역이 지금 대체로 한 50석 정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벨트 지역들이 있잖아요. 한강 벨트가 있고 이제 부산 연의 낙동강 벨트 있고 또 충청 중원 벨트도 있어요. 네. 게다가 또 이제 이른바 반도체 벨트도 있고 여러 벨트가 있는데 그게 대체로 보니까 한 50석 정도 되더라고요. 이 지역이 상황에 따라서 막판까지 상당히 이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긴 한데 지금 뭐 오늘 다 지나갔고 네. 내일 하루 남은 겁니다. 그렇죠. 하루 남고 이제 모레도 물론 이제 투표가 진행되니까 모레도 뭐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가 있긴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부동층이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박빙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투표장에 그 지지자를 견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지지율 가지고만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지난 4년 전 선거 때도 거의 참패한 지역들이에요. 물론 낙동강 벨트는 참패는 안 했죠. 지난 4년 전도 낙동강 벨트가 9석 중에서 이번에 10석이라고 그러는데 낙동강 벨트를 한 석 늘어났기 때문에 5석을 민주당이 이겼어요. 지난 4년 전에도. 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넘으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120석 정도, 140석 사이 될 수 있는데 저도 140석은 뭐 언감생심인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20석에서 130석 하면 상당히 잘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판세 자체가. 근데 어쨌든 50석이 당내가 정할 수가 있죠. 이 소선거 구제니까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그 지금 김준영 후보하고 양문석 후보 얘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네. 민주당에게는 분명히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지금 낙동강 벨트 얘기했는데 초반에 공천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수의 다선 의원들이 움직이면서 낙동강 벨트를 좀 소화하겠다, 네.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처음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당 지지도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죠. 특히 PK 지역에서는 민주당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당 지지율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정권 심판론 바람이 세게 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선 의원들이 지역을 옮겨서 험지 출마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해지면서 PK 지역에서도 뭐 정권 심판론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전 지역이 많고 지금 정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들이 많죠. 대표적인 뭐 양산 을 같은 경우엔 두 분 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말로 초박빙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 PK 지역은 막판에는 이 보수 결집이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사실 민주당 180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PK 지역에서 의석수를 조금밖에 못 갖고 간 결과로 이어졌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는 PK 지역에서 막판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 결집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계광장을 찾습니다. 여기를 찾는 이유는 있습니까? 서울이 네. 뭐 대표적인 뭐 중도 표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서울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뭐 인천, 경기 지역이 그동안의 정치 지형 변화, 유권자 지형 변화 때문에 우리 당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서울은 좀 우리 당의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또 서울의 중심이 청계광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피날레를 청계광장에 산다. 아무튼 서울 지역마저 정말 지난 선거 때처럼 4년 전에 8석 얻었잖아요. 서울에서 강남, 서초하고 용산 이게 8석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거는 정말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모든 선거구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만 서울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얻어야죠. 지난 4년 전에 그러한 참패를 기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떤 수도권이 112석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자유통일당이 사용하는 28 청춘이라는 구호를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28 청춘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과 8번의 정당의 이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줘서 2번과 8번은 굉장히 근접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우당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호 자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뭐 2판 4판이라고 또 국민의 미래에선 준비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2번과 4번을 찍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선거법에서 두 정당을 한꺼번에 유세를 벌이는 게 어렵잖아요. 네, 당이 다르니까. 당이 다르니까.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미래는 쓰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지금의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자유통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2번을 지역구에서 뽑은 사람이 8번을 비례대표로 뽑게 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막겠다라는 차원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8 청춘 고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네. 고발할 수 네.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통일당하고 뭐 합당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성향 자체가 자유통일당이 상당히 극우적인 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보다도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략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로 갈 표가 자유통일당으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28이 16, 그거 28 청춘 아닙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구호는 저는 대단히 후진적인 것 같아요. 퇴행적인 것이고,
특히 이번 선거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인데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자신을 찍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조민 비례가 조민 뭐 비조가 그건데 지민 비조네요. 이 말도 어려워서 잘 발음 잘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2.8 얘기 나오고 2판 4판 나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옛날에 자유당 때가 아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의 공화당이 아니거든요. 지금 공화당 정권이 아닌데 그때는 우리 유권자들이 좀 이제 이른바 좀 지금보다 이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작대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 때 1번 작대기 1, 2번 작대기 2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뭡니까? 2.8 청춘에다가 2판 4판 얘기하고 이런 식의 그리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런 식 자체가 대단히 퇴행적이고 유권자를 너무 가볍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표용지 자체가 옐로우 카드다라면서 레드 카드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정부 심판론을 강하게 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전 투표할 때 제가 그 노란색을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뭐 색깔이 이게 까맣진 않다, 파랗진 않다 이렇게만 느꼈는데 그게 노란색이었나 보죠. 제가 사전 투표 토요일 날 했었는데 글쎄 이게 뭐 이건 선거 운동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옐로우 카드 종이가 노란색이더라. 이러니까 이제 레드 카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양당이 뭐 특히 이번 선거가 이게 선거를 관통하는 커다란 이슈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 자꾸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선거가 뭐 이런 점이 전혀 없기는 어렵죠. 선거라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투표용지 색깔이 옐로우니까 뭐 옐로우 카드 얘기하고 레드 카드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항상 우리 정당 관계자들이 참 머리가 참 좋으시다라고 많이 느껴요. 이 말도 잘 만들어내고 조어도 잘 아까 2.8 같은 경우도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착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머리를 좀 정책 개발하고 좀 공약증 개발하고 이런 데 쓰지 않고 네. 아주 디테일한데 이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옐로우 카드는 이제 한 번까지는 그 경기장에서 퇴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식의 이 옐로우 카드가 돼야지 이게 단번에 레드 카드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쇠몽둥이가 돼서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그 혼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범야권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200석 얻으면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지만 국가적 혼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할 기회도 지난 2년간 갖지 못했었는데 이 거대 야당 때문에 이번에 바로 또 뭐 이런 그 조기 종식까지 얘기를 한다면 국민이 저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수준의 의석을 분명히 배분해 주실 것이다. 과거 많은 그 역사적인 선거 결과가 그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페이스북에 나온 것이 이제 간첩 신고는 113에서 그럼 224로 바꿔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뭐 대파 논쟁도 있었고 또 이제 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의 결방 얘기랑 엮여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숫자와 연관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네. 113은 또 뭐고 224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식으로 1번이 뭐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그래서 3번은 비례정당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는 거는 정치를 너무 냉소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사실 그 희화화시키는 거. 대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파도.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유난한 것 같아요. 어느 선거나 이런 게 다 있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은데 마지막까지 이게 숫자 장난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다음 뭐 복면 가왕인가 MBC 이걸 가지고 또 서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MBC에서 1번을 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런 부분들도 정당들에서 좀 이 부분 좀 관대하게 넘어가 주면 좋겠어요. 이걸 일일이 지적을 하니까 상대 정당이 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MBC도 대단히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이거를 결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정당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생각해야 돼요. 유권자들이 다 판단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이런 부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신경전할 게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이번 선거가 유난히 이런 현상이 강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놓고 보니까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하는 그 선거 성격이 너무 강해진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동안 뭐 우리가 탄핵이나 2020년 선거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진영 정치가 강화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간의 대선, 지선, 이번에 그 총선까지 3라운드 성격이 강해지면서 이런 성격이 강해진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또 하나 그 MBC 복면가왕 사태와 관련해서는 네. 이런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MBC의 현 경영진은요, 박문진이 임명한 경영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9번이 복면가왕 9주년이 조국혁신당을 연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결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의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그 지금 현 그 MBC 경영진의 판단이지 이거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일정까지 볼게요. 내일 이제 재판도 있고 재판을 참석한 이후에 아마 용산에서 마지막 이 유세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정권 심판론 얘기를 또 하겠네요. 당연하죠. 네. 이번 선거는 지금 그다음에 최종 결과는 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정권 심판론이 이 선거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프레임이었어요.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2조 심판론을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 2조 심판론 아닙니까? 네. 2조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그만큼 동력이 약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선거라는 게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총선거라는 게. 게다가 지금 집권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말이죠.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단히 지지율이 정체됐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가 결국은 윤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른바 처음에는 뭐 이제 도 스태핑도 하고 있었는데 네. 점점 불통, 뭐 독선 이런 이미지가 많이 강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 대표니까 마지막 선거 전날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이제 지지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중도층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용산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정권 심판론이 초기에는 부각되지 않다가 부각이 되어 왔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운동권 심판론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2조 심판론으로 바뀌면서 이거에 힘을 좀 앞서 말한 것처럼 힘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심판론은 제가 생각하기엔 3월 초부터 굉장히 좀 바람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3월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출국 금지가 해제된과 동시에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고 연이어서 황상무 전 그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 불쾌한 발언 네. 뭐 요거 있었고 이때 또 조국혁신당이 마침 창당을 하고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이 정권 심판론을 세게 들고 나오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훨씬 더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권 심판론이 어쩌면 뭐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고전하는 이유도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바람 앞에 우리 국민의힘이 좀 서 있는 모양새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3년의 임기에 우리 정당과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이번 선거에서 마련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변수를 이제 후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선거할 때 후보를 보고 찍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인데 후보를 맨 마지막에 봅니다. 요즘에는 당 보고 나서 혹시나 이쪽 후보는 어떨까라고 한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논란이 된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가 나온 사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산갑의 사선에 도전하는 윤영석 후보,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해서 판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한박판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도 진영 정치를 강화하는 나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건 못지않게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폭력적인 언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데 오늘 마침 또 굉장히 바로 사과를 했고요. 네. 저한테 전화를 제가 받기도 했었는데 이 발언이 나온 상황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윤영석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좀 선거를 어렵게 혼탁하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고 바로 윤영석 의원이 사과를 했다는 측면에 의미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전직 대통령을 거의 욕설을 했던데 이건 막말이나 뭐 이건 말실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막말이고 말실수, 폭력적인 발언이긴 한데 글쎄요, 이 부분이 선거 막판에 모르겠어요. 이 윤영석 후보가 출마한 이 지역구는 좀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지역구인 것 같긴 해요. 선거가 유리하긴 한데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금 뭐 야당 후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당의 선거구 보다도 주변 선거구에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윤영석 후보가 출마한 곳은 여기는 낙동강 벨트가 근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산 경남 지역이라서 낙동강 벨트가 이제 박빙이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낙동강 벨트가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윤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할 말이 없죠. 민주당은 비판할 명분을 잃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거는 잊어서부터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뭐 사퇴도 안 할 거고 네. 그렇긴 한데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막말 그리고 말실수 과거의 과도한 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책이나 공약이 가려지고 말이죠. 또 국민들의 어떤 혐오, 증오의 정치를 자꾸만 유권자들이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에게 말이죠. 이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윤 후보가 이건 사과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네. 네. 용인갑의 민주당 이상식 후보 얘기도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 매각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좀 세게 공세하네요. 이상식 후보가 경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논란 과정만 놓고 본다면 경찰 출신 후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자신이 재혼한 배우자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식 후보에게 뭐 그 책임을 다 100% 물을 수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재산 신고가 굉장히 부실했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식 후보가 그러면 책임 있는 더 진솔한 소명을 내놔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낭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에게 보다 정확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후보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식 후보는 미술품 위탁한 제3자들 간의 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가 이제 내일인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 선거 막판에 이런 이제 의혹이 터지면은 이게 수습할 길이 없다고요. 이거 뭐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걸 고발을 하거나 이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선거 이후라도 뭐 수사로 밝힐 수가 있는 문제긴 한데 이게 지금 용인갑 지역이란 이 용인갑 지역이 제 용인대학교에 있는데가 용인갑이에요. 제가 이 지역 사정을 좀 아는데 뭐 알아요?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되게 보수가 좀 유리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대체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당선된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상당히 지금 혼전인 것 같아요. 용인갑도. 근데 이상식 후보가 상당히 지역 관리를 한 2년 전부터 해왔어요. 이원모 전 비서관이죠. 대통령실 비서관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인데 네. 이원모 비서관 이번에 이제 그렇게 지역 관리 많이 안 했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상식 후보의 이 부분은 유권자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중도층들, 네. 부동층들에게는 썩 좋게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박빙 지역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제 민주당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사퇴 촉구하고 또 이렇게 예비역 단체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계속되지만 일단은 가는 분위기예요. 네. 글쎄요, 저는 이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뭐 김준혁 후보가 사퇴하지도 않을 거고 네. 당에서도 내일 하루 동안 무슨 조치를 취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 지역도 지금 민주당에겐 좀 유리한 지역인 것 같아요. 판세 자체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김준혁 후보는 말이죠. 지금 이 발언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 아주 다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과거의 발언들이 과거의 주장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유권자들의 평균 인식을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라는 이런 거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또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본인이 분명한 어떤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방포럼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유치원 총연합회까지 또 무슨 친일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결국은 이 부분도 이거 뭐 수사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쭉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박빙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준혁 후보. 민주당의 한마디로 엑스맨 아닙니까? 지금 선거 막판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 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 과정에서 친명들에게만 굉장히 지나치게 관대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면서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라든가 공영훈 후보 이런 분들이 쉽게 공천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 정치가 문제는 뭐냐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사퇴 안 하고 민주당도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빙 지역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아마 애가 탈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우리 당이 더 고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막판 민심이 우리 당에 그래도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측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선 글쎄요. 남의 당의 잘못이 우리 당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보는 관점이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까지 할게요. 이번에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유가 이제 이 선거에 이제 재산을 써야 되는데 이 매입 가격보다 낮은 공시 가격을 써서 냈습니다. 원래는 높은 가격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낮은 가격을 썼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낮은 가격으로 써냈는데 이거 아직 고치지 않았다고 그러대요. 아까 저녁 무렵에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빨리 수정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이 신고도 신고입니다만 그 이제 그 대출 문제, 편법 대출 논란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아까 김준혁 후보 말씀했습니다만 네. 양무석 후보 이건도 사실 중앙당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후보를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후보 등록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아마 당에서는 그냥 일단 밀고 가자. 이쪽 선거구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들은 말이죠. 설령 후보 교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내놓으면서 판단해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뭐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 네. 양문석 후보는 김준혁 후보랑은 또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기 대출, 뭐 사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 방해 등이 이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사법 리스크로 남아서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뭐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기 대출과 관련한 논란은 이게 분명히 당선 무효형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까지 안아가면서 해당 지역구에 그러니까 안산갑에 있는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들이 양문석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